안녕하세요. 영화와 관련된 소소한 담론을 나누는 소소담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계 선민의식과 텃세입니다. 최근 코미디언 박성광 씨의 첫 상업영화 연출작 웅남이의 비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용철 평론가가 웅남이의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라는 코멘트와 함께 별점 1개 반을 남겨 영화계 텃세 논란을 점화시켰는데요. 일본 대중들은 영화계의 선민의식과 텃세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용철 평론가는 인터뷰를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인터뷰마저 여전히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철 평론가의 요지가 박성광 씨의 출신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 다만 웅남이라는 영화가 어떤 기준치에 준하지 못하는 영화였고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평론가가 개그맨을 하대할 이유가 없다. 제 표현에 개그맨 분들이 집단적으로 화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 오해를 살만하니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일반인들이 화를 내는 것도 뭐 그러려니 한다. 아, 이게 사과문이에요? 네, 사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다른 언론과 인터뷰 중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인들이 화를 내는 것도 뭐 그러려니 한다. 행복하지 않는 삶에서 그냥 화풀이하는 것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영화업계 분들이 비아냥거리더라는 반응을 전해 들었을 때는 안타까웠다. 스스로 되돌아보자는 뜻이었는데 만듦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개그맨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슬픈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과라기에는 논란거리가 많은 이제 인터뷰였거든요. 전혀 사과의 의도는 네.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해당 발언만 보더라도 사과를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여전히 선민의식이 비춰진다. 네. 이제 대중들을 일반인이라고 지칭을 하시고 또 개그맨과 영화인 간의 어떤 구분을 지음으로써 그 이용철 평론가가 가진 어떤 기존의 의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건 그러려니 하지만 영화 업계분들이 뭐라고 하는 건 못 참겠다 이 표현. 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하고 궁금해서 또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싶어서 웅남이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이 리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 완성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샷들이 의미 없이 나열돼 있다고 느꼈고 편집에 관계없이 OK 컷을 붙인 상태로 가편지. 영화가 끝난 느낌이었어요. 영화 표값이 좀 아까웠다. 그렇죠. 표값은 당연히 아까웠고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영화 슈팅에 들어가신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박성광 감독이 본인이 인기 코미디언이라는 화제성이 없다면 사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박성웅 배우는 되게 신인 발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쵸? 배우가도 단편 때부터 눈여겨봤던 박성웅 배우가 이제 이거를 장편을 해보자. 이번에 웅남이도 약간 박성광 감독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뭔가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다. 신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배우. 그쵸, 그쵸. 이용철 평론가를 뭐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용철 평론가는 영화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분노를 담아서 네. 한 줄 평을 작성을 했는데 네. 거기에 근데 선민의식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네, 그쵸. 선민의식이 분명히 담겨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철 평론가의 발언에서 그 최근 한국 영화 산업이 피폐해지고 있고 제작사 및 감독들이 더욱 만듦새에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랑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분노가 생기는 점은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이용철 평론가의 해당 발언에서는 이 부분이 전해지기 어렵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평론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이 영화가 대충 어느 정도의 영화인지 감이 와야 되니까. 요즘에 더 그런 그쵸. 시대죠. 근데 이용철 평론가는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를 보고 나서 이용철 평론가의 평론을 봤다면은 분노는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평론만 보면은 더욱이 논란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평론가들의 대중성이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뭐 음식을 살 때 햇서 표시가 이렇게 식품에 박혀 있는 것처럼 평론가들이 좋게 평론을 한 영화는 조금 기대감에 가지고 보게 되죠. 네네 픽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아니면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낀 평론가가 별로라고 평가를 하면은 안 보게 되거나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인의 발언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파급력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니요. 저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평론가라는 직업이 이렇게까지 지금 영향이 커진 적이 드문데 지금 점점 파워가 세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체감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본인들이 너무 잘 느낄 것 같고 찾는 곳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파급력을 몰랐다기보다는 진짜 선민의식을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네, 그냥 꼰대이신 걸로. 근데 이용철 평론가의 발언에서 영화인과 비영화인의 선을 그어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평론가나 영화 제작 관계자뿐만 아니라 영화계가 유독 마니아층도 어느 정도 텃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 감독의 영화를 비판을 하면은 약간 영알못이다, 영화 볼 줄 모른다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오거든요. 뭐 클래식 음악이라던가 또 뭐 미쉐린 가이드의 음식점 또는 뭐 추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 예술이란 것이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 감각을 쌓아야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화라는 게 결국에는 대중이 시청하면서 완성되는 예술이잖아요. 영화의 시작이 지나가는 기차를 찍어서 그거를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영화가 시작을 됐다고 하잖아요.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뭐 평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영화라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감독이나 참여하는 스태프들도 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즐겨줬으면 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텃세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저번 한국 영화 위기를 얘기하면서 스포츠계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사실 텃세는 어디든 있어요. 올드 팬 있고 뭐 이제 뉴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올드 팬처럼 무력을 쌓아가서 안목을 기르고 약간 이러는 거잖아요. 다 어느 분야든. 근데 최근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다 매진이 거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야구가 흥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프로야구도 분명히 옛날부터 봐왔던 올드팬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야구를 테크니컬하게 즐기고 분석하고 뭔가 경기를 되게 진지하게 관람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친구랑 가서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고 뭔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매진을 시켜주고 음식을 소비하고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스포츠를 심층적으로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볍게 즐기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야 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업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류의 선민의식이나 텃세가 영화 시장 자체를 좀 늙게 하고 영화를 사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자랄지 소수만 즐길 수 있는 영화만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영화 시장이 점점 인원이 많을수록 파워가 세진다는 게 맞는 말인 게 즐기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적어지면 영화계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줄어서 만약에 너무 예술성만 강해진다면 이 시장 자체가 옛것이 될 거다. 아마 새로운 문화거리가 생길 거고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뭐 사라진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에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 당대는 어떤 트렌디였죠. 지금은 일부 마니아층만 듣는 음악이 된 것처럼 영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영화 자체가 한국의 문화계에서 조금 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아카데미 시상식 보면서 조금 부러워했잖아요. 저런 살아서 막 팔딱팔딱.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게 좀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고 발굴되고 네네 거기서 축하를 해주고 되게 계속 흐르고 있는 물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 영화계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영화 찍고 약간 이렇게 반복되면서 진짜 고인물이 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게 저희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슬픈 거죠. 이용철 평론가가 이렇게 말하게 된 그런 내막엔 그냥 이런 분위기가 행배하다? 추측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용철 평론가의 기존 발언들도 다시 논란이 되었는데 이용철 평론가가 했던 평론 중에 기존에 이제 영화에 대한 언급 없이 감독의 찬양만 하는 그런 평론들이 또 화제가 되면서 영화계 자체가 침묵과 어떤 인맥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논란도 생겼었어요. 어떤 평론가가 호평을 한 영화, 어떤 평론가가 혹평을 한 영화 믿고 가잖아요. 강영욱 조련사나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말처럼 되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처럼 됐는데 왜냐면 소비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평론가들의 안목을 신뢰하고 이제 믿고 가는 건데, 근데 이게 그 평론가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업처럼 변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홍보비를 주고 잘 해달라.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평론가들도 영화 만든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돼서 영화를 조금 더 후하게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거는 진실은 아니지만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다른 업계가 이렇게 상업화되는 걸 보면 영화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소비자 관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평론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된다. 네, 좀 참으시고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미디언도 희극 배우고 네. 사실 배우들이 연출하는 경우는 너무나 맞죠. 흔한 경우잖아요. 찰리 채플린도 그렇고 조던필 감독도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도 드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 김윤석 감독도 연출을 했었고 그리고 네, 심영래 감독도 있고 이경규 님도 감독을 하셨었고, 누구든 영화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평론가들도 영화 감독을 할 수 있고요. 하신 분들도 있고. 웅남이가 수준이 많이 낮아서 실망을 한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뭔가 그거를 뭔가 영화 만들 자격이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한 건 정말 문제가 되죠. 제 생각에는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그렇죠. 라이센스가 네. 있는 건 아니죠.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근데 그게 직업인데 그 한 줄 평을 하시는 게 직업이면 그쵸. 조금 직업의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 문장을 보고 범수를 본인이 그걸 엔터를 누르기 전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네21에도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으시대요. 그쵸. 그거는 받을만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영화라는 게 퀄리티, 예술성과 함께 동시에 대중의 시선을 고려해서 사업성까지 추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영화 시장이 피폐해진 거는 영화를 예술영화, 상업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리면서 예술성과 사업성을 떼어놓으면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우세해지면서 흥행이 보증된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예술성이 거세되면서 이 퀄리티를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영화 시장 자체가 현재에 이르러서 침체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감독들과 제작자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히 예술만도 아니고 또 단순히 사업만이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그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짓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한 번 더 든 게 뭐냐면, 저번에 한국영화계 위기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단계 너무 많아서 본질이 바뀐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한 번 더 느끼는 게, 저희 창작자잖아요. 영화를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창작자는 한 번도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들면서. 그쵸? 그쵸. 근데 소비자는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알죠? 알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에서 그 구분을 지어준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는 만들면서 한 번도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뭐든지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동시에 예술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쵸. 근데 왜 관객한테 갈 때는 예술영화 따로 가고 상업영화 왜 따로 갈까?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네요. 모든 영화 만듦새의 모든 책임은 감독한테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감독이 힘이 없다고 많이 들었어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 더 입김이 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용철 평론가가 그 영화가 관객들한테 전달되기 전에 걸러주는 이렇게 걸음만 같이 선의로 하셨다고 해도 그 화살이 근데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강자가 아니라 약자한테 화살을 돌렸기 때문에 평론가가 업계에서 오래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화가 제작되고 본인도 관행을. 관행도 봐왔고 본인도 한국 영화의 질이 낮아지는 게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거면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한테 해야 됐다. 그쵸. 그래서 해당 그 사과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최근에 업계 한국 영화계에 침체가 왔고 이 투자자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투자를 받은 것 자체가 조금 불만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데 이것도 되게 고도의 스킬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용철 평론가의 한 줄 평이 사람들에게 다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구구절절한 인터뷰 기사가 파급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 줄평이죠. 한 줄 평에서는 박성광 감독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셨고 이제 기사에서는 해명으로 이제 배급사 제작사도 조금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얘기를 나눌까요? 의도했든 안 했든 어떻게 보이냐면 조금 강자한테 하는 말은 조금 완충한 해서 말하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자한테는 그니까 네, 그쵸. 약자한테는 이게 광장에서 소리친 거고 이 강자한테 말하는 건 산속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친 거고. 제가 느꼈을 때도 기존의 한국 영화계들이 침체가 왔고 근데 기존 감독들이 만든 영화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심한 평론을 날리지 않았는데 네. 어떤 박성광 씨의 첫 연출을 하신 분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용철 평론가가 강약약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태도를 분명히 취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분명히 있죠. 박성광 감독이 되게 지금 의기소침해 있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들 최동훈 감독처럼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성공을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한 감독도 있지만 박찬욱 감독은 데뷔 첫 장편 영화가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투자도 받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잖아요. 절치부심해서 다음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대본만 좋으면 기회는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그게 꿈이시라면 존버하셔서 꼭 이용철 평론가가 지금 사과하면 아름답지만 뭐 강약 약강이라고 하면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복수 아닌 복수.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언론사 사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응하는 사진을 한 장 남기는 그 사랑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조인성 선수와 심수찬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사진 한 장 남긴 것도 뭐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사실 영화 본 입장에서 네, 본 입장에서 관객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더 궁금해졌어요. 아이디어랑 소재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 각본가도 있으니까 고용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서 경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음 영화 잘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소소담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소소담론은 영화를 볼 때 왜 팝콘을 먹는지 그리고 영화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지에 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응남이 쿠키 영상에 네. 박성웅 씨가 나오세요. 오 대박. 그것도 만약에 박성웅 배우의 인맥이면 인맥이면은 정말 감독 입장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고마운 은인이네요. 은인. 영화가 캐스팅은 화려하더라고요. 그 윤재문 씨도 나오고요.